세상의 모진 풍파는 견뎌왔지만 사랑하는 자식의 배신 앞에선 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올해 60살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박인선입니다. 지난 세월 고생 끝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잘 키워내고 이제는 남편과 오붓한 말년을 꿈꿨지요. 특히 딸 정연이는 저의 영원한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성별이라서인지 워낙 살가운 성격이라서인지 그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밀한 관계였지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아이가 저희 곁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는데 나 그쪽으로 이사 갈까? 처음에는 놀랐지만 딸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살기 더 좋다면서 애들 어린이집은 옮기면 그만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딸의 회사와는 40분이나 떨어져 있어 결혼할 때 후보에도 없던 동네인데도 말입니다. 사위까지 좋다고 했다니 제가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까이 살면 분명히 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저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딸은 손주들 이야기를 꺼냈지요. 나도 엄마랑 좀 가까운데 살고 싶어서 그래. 애들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잖아. 맞벌이하며 힘들게 사는 딸 부부를 곁에서 지켜봐 왔으니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는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봐주고 김장을 하면 반찬을 챙겨 보내주는 일로 저는 늘 마음을 다해왔지요. 남편은 마냥 태평했습니다. 오면 애들도 자주 보고 남편은 좋은 생각밖에 안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뒷동네 아줌마가 딸내 수발 들다가 허리 수술까지 하고 결국 사이가 틀어져 연락도 끊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불안했습니다. 저는 말년에 딸 뒤치다꺼리하며 더 늙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며 키웠으니 이제는 남편과 좀 한적하게 저희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줄 알았습니다. 딸은 고민 끝에 이사를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다음 주에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로 오겠다고? 설마 같은 아파트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딸은 신이 나서 너무 좋겠지? 걸어서 1분이면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말처럼 미리 걱정하는 것도 웃기다 싶어 딸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나서서 무엇도 하지 않겠다고 홀로 다짐했지요. 2달도 안 되어 딸 가족은 정말 옆 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주말엔 같이 밥 먹고 저녁엔 만나서 산책도 하고 지레 겁먹었던 게 민망할 정도로 딸과 가까이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진 물리적 거리는 곧 저희 부부의 안온했던 말년을 위협하는 심리적 거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걱정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저희 집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이 조금씩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의 도움 요청을 어디까지 거절해야 할지 그 선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말이면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니 힘든 것도 기꺼이 감수했지요. 사위 없이 딸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고 밥 차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의 수고는 행복한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네. 나 집에 갈 때 좀 가져가도 돼? 김서방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두 번 반찬을 싸가던 딸이 이윽고 더 노골적인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냥 엄마 반찬할 때 우리 목도 같이 해주면 안 돼? 나는 평일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반찬을 해달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양만 늘리면 되는 일이니까 바쁜 딸을 도와주는 셈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허용이 곧 딸의 더 큰 요구를 불러오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부탁은 점점 선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당연히 해줄 것이라 전제하는 듯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금요일 저녁 시끌벅적한 소리가 배경처럼 깔린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이 똑 떨어졌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혹시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나 애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반찬을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한창 말썽 부릴 손주들 때문에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고 딸은 5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이 생겼대. 나도 같이 만나자는데 혹시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남편 저녁도 차려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애들 때문에 저녁 외출을 잘못하는 딸이 안쓰러워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가까이 사니까 엄청 좋다라고 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저는 결국 또 한 번 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은 손주들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쯤 술이 안 깨서 어디도 못 가겠다는 전화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딸네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혀를 찼습니다. 둘 다 완전히 뻗어 있어. 애들 밥이나 차려줄까? 모르겠다.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한두 번 편해지더니 이제는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엔 남편과 산에 가기로 약속까지 해놓았는데 딸은 또 애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젊은 애들이 더 바쁘겠지. 우리는 다음 주에 가도 되라고 했지만 매주 집에만 있어야 하니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제 말년의 자유와 안락함이 딸 부부의 편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딸은 이제 저희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딸 부부의 태도는 점점 더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위의 전화는 이제 저에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지요. 장모님,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예린이 엄마가 야근하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좀 나가봐야 해서요. 그의 말은 와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와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이사를 와서 제 생활 패턴을 훤히 아는 사위에게 저는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 급한 일이 분명히 친구들과의 술 약속일 테지만 저는 그 진실을 캐물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숨기며 알았어, 지금 갈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나가버리는 사위 때문에 또 기분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익숙해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들은 이제 저희 도움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퇴근해서 온 딸의 태도였습니다. 딸은 저에게 왜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를 불러?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저를 부려먹으려 하는 건 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때문에 사위가 그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바쁘니 제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위는 장모인 제가 집에 있으니 자신의 장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너무 쉽게 도와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왜곡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편의를 위해 희생하는 저를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함부로 대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딸의 도움이 필요할 땐 딸은 딴청을 부렸습니다. 시누이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하필 남편 차가 고장났지 뭡니까? 짐도 많아서 딸에게 차로 데려다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대뜸 그냥 택시 타고 가면 안 되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길 막힐 때 왔다 갔다 한번 하면 하루 다 간단 말이야. 제가 딸을 위해 주말마다 애들을 봐주고 반찬을 해다 바치는 수고는 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애들을 보고 딸이 저를 데려다주는 방법도 있는데 딸은 김서방한테 운전시키는 것도 좀 미안하잖아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딸 부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었지요.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과는 조금 독립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을 게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결국 가까이 산다는 것은 서로의 사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의무감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독소 같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말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이제는 딸과의 관계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 몇 년 만에 남편과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딸 생각을 안 하고 가니 모처럼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지요. 그동안 짊어졌던 의무감에서 잠시나마 해방된 듯 했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에 들어와 휴대폰을 충전하니 딸에게서 10통이나 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남편도 걱정하며 정연이가 전화를 엄청 많이 했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딸은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왜 아빠도 집에 없어? 애들 좀 급히 맡기려고 했는데 주말에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그래서 오늘 나가지도 못했잖아. 제가 어딜 가든지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제가 약속을 어기기라도 한 듯 저를 몰아세우는 딸 때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재로 인해 자신의 일정이 틀어졌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삶은 딸 부부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 조정되어야 하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야. 그래서 바다에 놀러 왔어. 그러자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챙겨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욕을 먹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나 걱정 대신 오직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분노만을 표출하는 그 이기적인 태도에 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제가 딸 부부의 손주 봐주는 대기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딸 때문에 하루를 망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늘 파악하고 있으니 저는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보통은 간섭받을까봐 자식들이 부모와 가까이 살기 싫어한다는데 어째 우리 집은 반대였습니다. 저는 딸 부부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이 저희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기념일 사건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의 편의를 위해 저희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끊어내야 할 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딸이 저녁에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미애야 결혼기념일인 줄은 몰랐네. 알았어, 내가 짜증냈지. 앞으로는 미리 연락할게. 딸이 사과하니 저도 유하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과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근데 엄마 낮에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집안일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나는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애들도 있고 반찬에 이젠 청소, 빨래까지 해달라는 소리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해주는 것도 많은데 이건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닙니까? 제 노후의 평안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도우미를 써. 딸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엄마는 싸니까 시켜.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저는 딸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었습니다. 엄마는 무료니까 부탁하는 거야. 딸은 저희 노동력을 경제적인 가치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비싸지 않으니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저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고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너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살림까지 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딸은 제가 손주를 봐주는 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안 봐줄 때 서운해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해준 일들은 딸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순전히 내 자식이기에 덜 힘들려고 해준 것이었는데 딸은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딸은 제가 고생하며 자신들을 키웠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고생한 대가로 편안한 노후가 주어져야 하는데 딸은 제 남은 인생마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소진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가 자식의 말년에 또다시 무보수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이 모든 요구가 제가 딸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을 발판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 관계가 사랑과 존중이 아닌 철저한 이용과 의존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속내를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마지막으로 해다 준 반찬을 전해주러 딸네 집 문 앞에서 배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되었지요. 사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애 좀 더 크고 돈도 더 모으면 이사해야지. 계속 산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은 분명히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고 저와 가까이 살고 싶다고 이사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끼리 놀러 갈 때도 눈치 보이기도 하고, 눈치 보인다니 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무슨 눈치란 말입니까? 사위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장모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 애들도 맡기고 좋은 거 아니야? 딸은 그들의 이기적인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도움받을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애들 크고 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면 어떡해? 그때쯤엔 우리가 엄마, 아빠 부양하길 원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딸이 부모 도움을 받으려고 이사를 온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모든 헌신은 그들에게 잠시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등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며 멀리 떠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일방적인 사랑이 이토록 잔인하게 배신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중에는 모모를 버리고 떠날 계획을 꾸미는 자식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끝까지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가 해준 일들이 딸에게 언젠가 버릴 등골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서 이런 잔혹한 배신을 당하다니 저는 그날 밤 평생을 바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제 말년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애들은 못 봐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반찬도 내가 알아서 해. 힘들면 사 먹던가. 제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딸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가 맞벌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딸은 자신의 편의가 사라진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습니다.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너희끼리 잘만 살았잖아. 누가 너무한 건지는 내가 잘 생각해봐라. 딸에게 저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기심은 저의 희생을 바탕으로 끝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딸이 저를 찾아와 따졌습니다. 엄마, 갱년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이 곧 부모의 의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이사가 버릴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사를 가든지 해. 멀리 사는 게 더 좋았다며? 딸은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생각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지만 딸이 저에게 보여준 싸늘한 변심이 이미 제 마음을 굳게 닫았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데 뭐 하러부터 살아? 애들 때문에 내가 못 오고 엄마 도움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건 줄 알아? 저는 딸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는 엄마 등골 빼먹다가 가버릴 생각이잖아. 그러자 딸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는 나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해. 그러면 엄마, 예린이도 못 보고 예준이도 못 보는데 괜찮아? 손주를 볼모로 저를 협박하는 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살가운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못 봐도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래라. 연을 끊으려면 끊고 애들 안 보여주려면 그렇게 하고 나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게. 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의 무기나 방패로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선언을 했습니다. 딸은 저희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남은 인생을 딸 부부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지난 세월 희생하며 살아온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언제든지 써먹어도 되는 일꾼 같은 게 아니야. 부모도 부모 인생 좀 살자.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남은 인생을 자식 뒤치다꺼리하고 손주 보면서 살아야겠니? 그러다 늙어서 수발받아야 할 때 나 몰라라 할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떨어지자. 저는 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고 쓸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면 진작에 이랬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딸이 이사를 오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쉽게 허락했기에 딸은 저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나를 이토록 하찮게 여긴다면
부모의 사랑에도 더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딸에게서 등을 돌린 그날 이후 딸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둘이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가끔 손주들이 눈에 밟히고 딸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니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건강을 위해 등산도 다니고 저를 위한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딸이 제 삶의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결국 자식의 변심을 마주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제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스스로 빛나야 할 고귀한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처럼 힘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